네,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LS증권의 우회영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구원님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 주제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크게 시작한 금리 인하 사이클, 경제 영향과 주가 인하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폭을 두고 베이비컷과 빅컷 사이에서 의견이 상당히 대립이 진전됐었는데요. 특히나 시장의 관심이 계속해서 25bp 인하를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이번에 금리를 50bp를 단번에 인하를 했는데요. 이번에 왜 빅컷을 단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왜 빅컷을 단행했다고 보실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연준이 판단을 할 때 있어서 물가, 고용 이 양대 책무를 다 좀 달성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물가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수준 6%대 PC 물가 수준에서 2%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고용의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고용의 경우에는 낮았던 실업률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연초부터 연준의 스탠스는 고용에 대해서 조금씩 좀 관심을 기울이는 듯한 발언을 좀 하기 시작을 했고요. 7월 FOMC에서는 직접적으로 성명문상에 물가뿐만 아니라 고용 관련해가지고 목표를 조금 더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스탠스를 바꿔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9월 달에 빅스텝을 한 건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빅스텝을 할까, 베이비 스텝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죠. 네. 근데 이번에 예기치 못하게 빅스텝을 한 이유는 지난 회의였던 7월 달에 인하를 못했기 때문인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금리 인상을 굉장히 빠르게 단행을 했었고,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는데 또 빠르게 인하를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7월 달에 이제 고용 지표가 FOMC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FOMC보다 조금 하루 이틀 늦게 고용 보고서 발표가 됐는데 8월 달에 발표된 7월 고용 보고서가 예상치 못한 실업률 상승이 확인이 됐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고용이 좀 냉각이 되고 있다. 빠른 속도로 냉각이 되고 있다. 만약에 실업률이 또 올라간다면은 연준은 침체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고용 보고서가 좀 흔들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하를 조금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실기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감안을 했을 때 7월 달에 못 내린 거를 이번에 좀 같이 내린 것이 아닌가라 평가를 하고 있고요. 결론 내리자면은 고용 지표의 둔화를 조금 빠르게 확인을 했다면은 7월에 인하를 했겠지만 시기상 확인을 못하고 넘어갔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빅스텝으로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7월에 이번에 FOMC에서도 인하를 단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빅스텝을 밟았다라고 말을 해주셨는데요. 노동시장 둔화 우려 속에서 선제적 조치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또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기치 못한 빅스텝이었죠. 그래서 성명문 발표된 직후에는 금리가 빠졌습니다.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구나라고 해석을 하면서 성명문 나온 직후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쯤에 금리가 그림 보시는 것처럼 급락을 했고요. 다만 이내에 금리가 떨어졌다가 상승을 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에 대해서 또는 고용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 양호하다라는 파월의 발언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뭔가 금리를 내리더라도 공격적인 인하가 아니라 조금 점진적으로 인하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시각들이 좀 더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속도 조정 발언을 했죠. 네. 더 빠르게 인하할 수도 있지만 더 느리게 갈 수도 있고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연준의 전망을 봤을 때 서두르겠다라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빅스텝으로 인하를 했지만 그 다음 스텝은 빅스텝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조금 더 만연해지면서 금리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흐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그래프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국채를 이렇게 장단기 금리로 추이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프 한번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금리가 급락을 한 구간이 이제 성명문 발표된 직후였습니다. 네. 원래는 베이비 스텝으로 인하를 할 거라 생각을 했었었는데 빅 스텝으로 발표가 나오면서 금리가 빠졌지만 그러면서 시장은 해석을 했죠. 왜 이렇게 빠르게 했을까? 네. 경기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것인가? 고용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것인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다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가 어디였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였겠죠. 빅스텝에 대해서 왜 했는지에 대해서 경기 침체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말씀 주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인한 느낌, 그리고 우리가 비하인드 커브,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뭔가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다, 실기한 게 아니라 먼저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도 조정, 우리 빅스텝을 했지만 다음 스텝은 아직 뭐 정해진 건 없어 라는 얘기를 하면서 금리가 다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래프까지 자세히 짚어봤고요. 또 연준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매파로 꼽히는 보우먼 이사가 이번에는 베이비 컷에 투표를 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왜 반대를 한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바우만 이사의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들 또는 경기에 대한 생각들이 다른 위원들보다는 좀 보수적이었지 않았을까. 뭐 어떤 얘기냐면은 뭐 경기가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뭐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 솔리드하다, 견고하다라는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빅스텝으로 굳이 내릴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었겠죠. 침체가 오지 않았고 침체가 올 것 같지 않아 보이고 고용시장도 여전히 완전 고용이 달성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2%라는 목표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물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였다가 만약에 인플레에 대한 얘기 다시 좀 재부각이 되거나 재점화가 될까 봐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림 보시는 것처럼 네. 19명의 이제 위원이 있습니다. 7명의 연준 이사와 12명의 지역 연준 총재가 있는데 이 19명 가운데 어떤 분이 가장 매파적일까라고 하면요. 네.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일수록 매파적인 사람,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좀 도비시한 사람인데 네. 보우먼 이사, 이번에 소수의견 낸 사람 보시면 가장 밑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사이기 때문에 매 회의마다 투표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장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이사의 반대표가 나온 게 19년 만에 처음이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2005년 이후에 처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사가 반대를 한 사례였습니다. 보통은 연준 위원들 또는 연준 이사들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얘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연준 이사가 7명이고 투표권을 갖는 연준 그 지역 총재가 4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사의 의견이 이제 합치가 되면 그냥 결정이 다 이사 의견대로 가는 건데 이번에 결정은 한 명의 이사가 반대표를 던졌다라는 데 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좀 현상을 좀 해석을 하자면은 앞으로 나올 회의에서도 뭔가 만장일치로 나오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뭔가 반대표를 계속 조금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인하 사이클을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바흐만 이사의 반대표는 뭐 인하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속도 측면에서 조금 과한 것 같다, 빅스텝 과한 것 같다 정도인 것 같고, 그 배경은 아무래도 물가에 대한 상방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경계에 대해서도 좀 낙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또 반대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빅컷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연내에도 추가로 2차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게 점도표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이번에 또 연말까지 최종 기준금리가 4.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연구원님? 그렇죠. 뭐 이제 회의는 2번 남았고 네. 시작은 빅스텝으로 했지 않습니까? 남은 회의 2번이기 때문에 뭐 25 내리던지 아니면 한 차례 50을 내리고 쉬던지 연내 100bp 총합해서 100bp 인하는 가능한 시나리오다라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점도표에서 앞서 앵커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난 6월 달과 9월 달과 수치를 비교해 보면은 연내에 인하에 대한 폭이 확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그 인하 사이클에 돌입을 했을 때 어디까지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수치를 보더라도 25bp 정도도 내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번 연내 금리 인하를 뭐 몇 번 할 수 있을까? 점도표 상에는 2번 더 할 수 있다. 25씩 2번 더 할 수 있다 정도인 것 같고요. 내년도까지 토탈해서 보면은 100bp 정도, 25로 내린다면은 4번 정도 추가적으로 인하를 할 수 있는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가 필요하신 부분은 장기 전망치, 중립금리라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이 수치가 올라오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 명목 중립금리가 왜 중요하냐면 보통 기준금리를 운용을 할 때 있어서 이 명목 중립금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명목 중립금리보다 기준금리가 위에 있으면 물가를 잡을 수 있고 경기를 조금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이 명목 중립금리보다 아래에 기준금리가 있을 경우에는 경기를 부양시키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 중립금리가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기준금리를 내리는 지금 네. 인하 사이클에 돌입을 했잖아요. 네. 근데 아마도 이번 인하 사이클의 최종 도착지는 이 수준일 것 같아요. 명목 중립금리 수준. 근데 이게 올라온다는 얘기는 도착지가, 종점지가 올라오고 있다. 인하의 전체적인 폭이 예전보다 조금 더 축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뭐 제로금리, 1%의 금리가 굉장히 당연시했던 그 수준의 금리였는데 네. 파월 의장의 얘기를 좀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과거와 같은 저금리 수준으로 회귀할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더라도 2% 후반대, 3%대 정도의 기준금리가 거의 우리의 좀 일반적인 수준이 될 수 있는 아마 그러한 시기일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실 만한 부분들은 금리 인하를 해도 네. 3% 또는 3.25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금리, 10년물, 2년물 금리 전망함에 있어서 이미 기준금리 대비해 시장금리 많이 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의 낙폭 측면에서 좀 제한이 될 수 있다 정도를 좀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중립금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또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준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됐고 앞으로도 글로벌 자산 시장에는 영향이 어떻게 갈지도 궁금하거든요. 연말까지 또 두 차례 더 내린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는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금리 레벨 자체가 점점 하향될 거다라는 생각들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앞에 프로그램에서도 언급해 주셨던 것 같은데 금리 상승 국면에 좀 뭐랄까요, 외면받던 종목들이 조금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를 가정하고 있지 않고 경기 연착륙 가정하에 기준금리 전망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전망, 미국이든 뭐 한국이든 실적에 대한 전망이 조금씩 개선이 되는 시점이라면은 지수 전반적인 상승을 좀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뭐 3분기, 4분기 실적 컨센을 보면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2, 3분기 실적이 조금 비슷해지고 있는 양상처럼 전반적인 이 실적에 대한 내용이 아직은 좀 빠르게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신고가를 돌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추가적인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특히 미국은 연착륙 기대가 되지만 금리가 빠르게 또 급락하기 좀 어려운 스탠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상단 좀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좀 더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내수가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못 내리는 이유는 금융 안정, 가계 부채, 부동산 가격 상승세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수출도 꺾이고 있고 내수도 좋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펀더는 좀 더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이제 NS 이제 대표적인 뭐 하우스뷰는 네. 좀 박스권 2,500 후반에서 2,800까지 좀 놓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내년까지도 이 박스권장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종목별로 선별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에도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엔캐리 청산에 대한 위험이 더 높아진 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BOJ의 금정위에서 네. 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그다음 추가적인 인상 시점에 대해서도 빠르면 연말 12월 또는 내년 초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조금은 스텝 바이 스텝, 좀 점진적인 스텝, 단계적인 인상이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제 엔캐리가 좀 청산이 되면 어떤 환경이 마련이 돼야 되냐면요. 엔화가 강세를 가거나 내지는 미일 금리 차가 빠르게 축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통화 정책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지난주부터 그다음에 이번 주 지금 오늘 장에서 엔화가 약세를 가는 이유는 생각보다 좀 호기시했던 BOJ의 우에다 총재의 발언이 좀 도비시하게 돌아섰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매파적인 사람이 도비시하게 발언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조금 선택을 함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엔화의 움직임들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인 인상 또 올해 연내 인상을 못한다? 그럼 엔화가 강세를 갈 요인이 없어져 버려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인 정상화는 되겠지만 빠른 속도의 정상화는 어렵다라는 인식이기 때문에 엔화가 급진적으로
앞으로 강세를 가기 어렵다. 그러면 엔화 측면에서 강세라는 요인, 이 요건이 달성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내 특히 연말만 놓고 보면은 이제 엔캐리가 빠르게 청산이 되면서 8월 초에 나타났던 뭐 블랙 먼데이 같은 상황이 재현되기 좀 어려운 환경이 된 것 같고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년도 또는 내후년까지 이제 시기를 놓고 추가적인 점진적인 정상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엔달러 환율이 점점 강세가 되겠죠. 네. 다만 이제 엔캐리를 빠르게 촉발시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을 이제 흔들 만한 이 역할을 하겠는가라고 했을 때 그럴 힘은 좀 없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미 금리차가 1.5%포인트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첫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를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금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실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스탠스는 금융 안정에 좀 방점을 둔 스탠스였습니다. 만약에 갑작스럽게 내수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겠다라는 식으로 스탠스가 바뀐다면 10월 달에도 인하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창용 총재가 지금 지난주에도 발언을 했습니다만 미국의 금리 인하 시작된 거 물론 뭐 이제 이미 반영이 되어 있던 상태고 이제 대외 변수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원화, 그러니까 원달러에 대한 상방 리스크는 좀 많이 완전히 된 것 같다. 다만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그러면 더 대내적인 요인들, 국내 요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통화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내 여건이라는 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내수 관심 없습니다. 물론 관심 있겠지만 통화 정책의 방점은 지금 금융 안정에 찍혀 있거든요. 네. 가계부채 증가세가 어떻게 될 건지, 부동산 가격 추이가 어떻게 될 건지가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지난달, 지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율 또는 뭐 부동산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우려를 아직 떨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가격 네. 상승, 특히 서울 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또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제 부채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디레버리징이 완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달부터 쭉 보시면은 네. 이제 증가가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이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황이거든요. 네. 기준금리 이렇게 많이 인상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돈을 갚아 나가거나 대출을 갚아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돈을 빌려가지고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오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얘기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강하게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을 한다면 10월 달에도 인하를 하기 좀 어려울지 않을까. 이제 11월 달로 우리가 좀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인상은 할 것 같진 않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금리 인하 사이클 돌입을 하면 속도는 조금 상회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인하에 대한 또 결정은 점진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긴 시기로 보면은 금리는 하향 안정화. 다만 올해만 놓고 보면은 금리 인하 시점이 10월보다는 11월로 좀 미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그 시점 자체는 조금은 지연이 될 수 있겠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나 가계대출 등 이렇게 국내 요인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이번에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초접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 전에 빅컷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게 조금은 불리하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미국 대선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실까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지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경기 개선에 대한 심리 또는 실제로 소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겠죠. 그럼 트럼프 후보는 좀 불만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여당이 민주당이고 대통령이 또 바이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같은 당의 해리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트럼프 1기 때 어땠는가인 것 같아요. 오히려 18년도, 19년도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발발을 하면서 특히 이제 경기가 조금 흔들렸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식 석상 또는 트위터, 구 트위터 지금 X죠. X를 통해서 파월 의장한테 금리 인하해라라고 압박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뭔가 물가를 또 높일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금리 인하 압박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뭐 해리스 후보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기존의 스탠스가 그냥 유지가 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뭐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금리 인하 시기는 당연히 독립적으로 연준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이후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각 후보가 좀 어떤 정책을 펴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금리의 향방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 만큼 그래도 점진적인 하방감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연구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LS증권의 우혜영 연구원님과 함께 금리 인하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이었고요. 스페셜 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